자, 지지난 시간에는 공무도화가 니마 강을 물을 건너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의 고대 가요를 배워보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예능에서 가끔 쓰는 니마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드립이 바로 그 공무도화가에서 나온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이론 부분에서 추가하고 보충할 거를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을 할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고대 가요 공무도화가에 이어서 황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 4쪽에 나와 있는 작품이죠. 자, 제목 황조가라고 되어 있는데, 황조는 꾀꼬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황조가는 꾀꼬리 노래라는 뜻이 되겠죠. 자, 지은이를 보니까 무려 왕이네요. 왕이 지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고대 가요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게 특징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설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제2대 유리왕 3년에 왕비 송씨가 세상을 떠나자 왕은 고구려 골천 출신 화이와 한나라 출신 치이를 계비로 맞아들였다. 두 여자는 왕의 총애를 다투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날 왕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가 이래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두 여인이 크게 다투어 치이가 제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왕이 돌아와 이 말을 듣고 치이를 쫓아갔지만 치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홀로 돌아오는 길에 나무 밑에서 쉬다가 쌍쌍이 노니는 꾀꼬리를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게 이제 이 황조가 배경설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는 바로 왕이 홀로 돌아오는 길에 쌍쌍이 노니는 꾀꼬리를 보았다. 이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포인트인데요. 자, 이런 배경설화를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앞서 살펴본 공무도화가 마찬가지로 짧은 4줄짜리 그런 작품입니다.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까. 자, 내용이 아주 짧고 간단하죠. 또 단순합니다. 방금 살펴본 배경설화에서처럼 자, 저 꾀꼬리들 황조는 암수 쌍쌍이 서로 정답구나. 그런데 외롭다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까. 왜냐하면 지금 홀로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시를 이해하는 7단계를 굳이 다 살펴보지 않아도 너무 뻔한, 그렇죠?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인 나가, 그렇죠? 홀로 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그렇죠. 암수 정답게 논의는 꾀꼬리를 보고, 그렇죠? 자신의 지금 외로운 처지에 대해서 외롭다라고 느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지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유리왕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직접 제시된 표면적 화자가 꾀꼬리의 다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애상, 그렇죠? 애상은 몇 번 얘기했지만 바로 슬픔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왜 슬퍼요? 외로우니까요. 그래서 주제는 임과 이별한 슬픔이 되는데, 외로워라를 통해 임과 이별한 슬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게 결국은 이 작품의 내용이자 주제가 되겠네요. 앞서 살펴봤던 공무도화가 비교해 봤을 때 공무도화가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한 이별, 사별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 황조가는 배경설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냥 이별로 인한 슬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사적 의의를 한번 살펴보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앞서 배웠던 공무도화가가 고조선 시대니까 훨씬 더 오래됐죠. 그러니까 여기 가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공무도화가와 이 황조가를 묶어서 그냥 오래된 서정시가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가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에 이 가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진다는 거에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과 주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딱히 내용과 주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네요.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 그 다음 쪽 5쪽에 있는 황조가 알쏭달쏭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알쏭달쏭 개념 번호 4번 갈래 성격에서 서정과 주정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미 질리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패스하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서정과 조정주의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감정의 직접 제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작품 텍스트를 보면은 이 작품에서는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바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 인식이 아주 대놓고 나와 있다는 거죠. 바로 어디에? 여기에서. 외로워라. 요 부분,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데, 자, 시는 왜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시적 화자의 정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서가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5쪽에 있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직접 제시되어 있는 게 왜 중요한지 지금 한번 살펴봤고요. 어느 부분에서 감정이 직접 제시되어 있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개념번호 29번 정서에서 슬픔, 애상, 애수인데 이거는 이미 공무도화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바로 이번엔 시상, 개념번호 182번 시상에서 시의 모습에서 선경후정, 다른 말로는 전경후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선경후정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앞부분에 뭐가 나오고 경치, 선경,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가 나오고 정서, 후정. 자, 앞부분의 경치, 뒷부분의 정서, 선경, 후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우리나라 이 시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시, 한시에 예전부터 흔히 쓰이던 이 표현 기법 시상 전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경치, 풍경, 그리고 다음 부분에 정서, 생각, 느낌이 나오는 건데 이거 학교 교과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은 애국가를 봐도 그렇고 이 선경후정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학교 교과를 보면 앞부분에 산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자리 잡은 뭐 우리 학교 이런 내용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열심히 뭐 실력을 갈고 닦아서 뭐 인재가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선경후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작품 역시 앞부분에는 꾀꼬리가 저녁게 논이는 그리고 뒷부분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이 정서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형적인 성경후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개념번호 185번 이 집약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집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직접 배운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이미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영탄을 배울 때 감정을 터트려주는 영탄을 배울 때 감정을 모았다가 집약시켰다가 터트려준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바로 집약이 여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시적 화자의 정서라든가 시의 모습이 한 곳에 응축되어 있는, 모여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어느 부분에 나오느냐? 바로 이 부분에 나오고 있네요. 네와 함께 돌아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정이 집약돼서 탄식과 슬픔이 나타난다. 그럼 이 부분에서 영탄이 나타난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 애상이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한 부분도 여러 가지 개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개념번호 61번.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영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방금 그 부분, 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 거 하는 부분에서 영탄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앞부분에 암수서로 정답구나 하는 부분에서도 영탄이 나타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알아볼 내용은 바로 개념번호 146번과 147번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인데 요거는 조금 수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은 우리가 세트로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죠. 왜냐하면 이 감정이입은 결국 객관적 상관물에서 한 번 더 나아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서나 문제집마다 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따로따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데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에서 조금 더 나아간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둘 다 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히 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줘요.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랑 너무 헤어져서 슬픈 그런 주인공이 나 지금 슬퍼 라고 말하면 좀 너무 없어 보이죠. 이럴 때 주인공이 슬프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면 슬픈 분위기가 아주 잘 만들어지고요.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영화에서 이 이별 장면에 꼭 비 내리는 장면을 같이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걸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는 왜 존재한다고 했었죠? 바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그런데 시적 화자가 난 행복해, 난 슬퍼 라고 얘기하면 왠지 좀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고급져 보이는 게 좀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시적 화자의 정서, 그러니까 기쁨이나 슬픔을 좀 더 그럴싸하게 좀 있어 보이게 해주는 방법 중에 바로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먼저 객관적 상관물부터 살펴보자면, 이 객관이란 말은요, 여러분들,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문제에 답이 정해져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것처럼 객관이라는 거는 시적 화자와 상관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상관이란 말은 뭐죠? 상관이란 말은 관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은 시적 화자와 상관없는 어떠한 시적 대상을 뜻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약간 이상하죠. 왜냐? 객관이란 거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 있는 대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간에 그 간접적이라는 거를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객관적 상관물은 시적 화자와는 상관이 없는 시적 대상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내주는 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걸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 상관물은요, 문학작품이나 드라마, TV, 영화, 노래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주인공이 헤어지거나 이별할 때 비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첫 데이트할 때 이 햇살이 밝게 내리쬐고 또 새가 짹짹 노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들이죠. 사실 비가 내리는 거나 새가 노래하는 것은 주인공, 이 등장인물, 시적 화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주인공 시적 화자의 정서를 아주 잘 보여준다는 거, 이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인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은요, 어떤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인과 이별하고 난 뒤에 하필 왜 비가 내리는 걸까? 이 비가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연인과 이별했든 안 했든 그거는 비 내리는 거랑 상관이 사실 없죠. 하지만 분위기, 정서를 아주 잘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감정이입과 비교해서 알아볼까요? 근데 감정이입은요, 객관적 상관물에도 좀 더 나아가요. 연인과 이별하고 난 뒤에 비가 내려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아, 하늘도 슬퍼서 우는구나.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감정을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와 이 대상과의 관계가 어떻다?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적 화자의 정서를 그 대상에 집어넣었기 때문이죠. 보통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늘도 슬퍼서 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감정이입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감정이입은 시적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게 집어넣은 거니까 시적 화자와 대상의 상태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슬프면 대상도 슬프고, 그쵸?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은요, 시적 화자와 대상의 상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연인과 이별하고 난 뒤에, 그쵸? 비만 내리는 건 아니죠. 그렇게 이별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토달토달 걸어가는데 정답게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그런 다른 커플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이 연인과 이별한 그 슬픔이 더 잘 드러나겠죠? 하지만 그 대상, 그 연인은 어때요? 지금 엄청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와는 반대되지만 그 반대됨이 오히려 시적 화자의 외로움, 이 이별의 슬픔을 더 잘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날이 맑을 때 우울증 환자들이 더 잘 우울해지는 거. 왜? 날이 맑아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데 나는 우울하거든요. 나만 우울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더 잘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 상관물은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의 상태, 이게 다를 수도 있다,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감정이입은 다 똑같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에서 좀 더 나아간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문제집이나 참고서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이입에 대해서는 582쪽 개념번호 147번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 안 좋아 보이고 지금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죠? 이렇게 시적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감정이입이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집어넣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 감정이입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좋은 일 있을 때 키우는 강아지나 아끼는 인형을 붙잡고 너도 오늘 기분 좋구나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감정이입이 되겠습니다. 문학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감정이입은 바로 운다라는 표현이에요. 슬피 우는, 슬프다, 새가 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흔히 가장 많이 나오는 이 감정이입이 될 텐데요. 우리가 노래 가사에서 한번 객관적 상관물의 예를 찾아볼까요? 자, 이 비가 오잖아 라는 노래에서 비가 오잖아, 마치 기다린 것처럼 하필 우리가 헤어진 지금,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객관적 상관물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감정이입을 노래 가사에서 찾아보자면 바로 여우야 라는 노래에서 창밖엔 서글픈 비만 내려오네, 내 마음 너무 안타까워. 자, 여러분들 비 자체가 서글프지 않죠? 시적화자의 감정이 바로 서글픈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은 결국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알아두기보다는 객관적 상관물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 좀 더 나아간 개념이 바로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 작품에서는 뭐가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냐? 바로 꾀꼬리. 이 꾀꼬리가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 왜 대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앞부분의 꾀꼬리에 비해서 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외롭고 슬픈, 대조되는, 그래서 꾀꼬리와 입장은 정반대이지만 그로 인해서 시적화자의 외로움이 더 잘 나타난다는 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꾀꼬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을 떠올려 봐보세요. 거기에서는 웬 풀벌레 한 마리가 부끄러움을 못 이겨 밤새 운다고 했잖아요. 그때 풀벌레는 어떨까요? 그건 바로, 그렇죠,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시적 화자가 사실은 부끄러움에 울고 있는 건데 그거를 풀벌레가 운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니까 그때 그 풀벌레는 감정이입, 지금의 이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저 꾀꼬리도 나와 같이 우는구나 라고 했다면 그때는 바로, 그렇죠, 그거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까지 해봤으니까 여기에 개념 하나가 빠져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개념 번호 180번 대조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762쪽이에요. 대조는 말 그대로 어떤 두 대상이 서로 다르고 대립되고 서로 맞서는 거, 성격이 다른 거, 이걸 우리가 대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적화자의 정서를 형성할 때 흔히 나오는 그러한 이 표현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어벤져스 같은 이 마블 영화나 이 DC의 히어로 무비에서 이 영웅들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그에 대적하는, 거기와 대조되는, 거기에 대립되는 이 악당들, 빌런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그런 대상들끼리 이 서로 케미를 터뜨리는 거, 이걸 우리가 대조, 대비, 대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이런 대조는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데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대상이 쓰인 거, 요거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 선과 악, 빛과 어둠, 물과 불, 따스함과 차가움, 이런 식으로 어떤 속성이 반대되는 것들끼리 시의 내용, 시상, 그리고 주제를 아주 잘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남수 시인의 새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순수를 뜻하는 새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 반대로 인위적인 것과 폭력을 뜻하는 포수라고 하는 이 시어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서로 대조된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객관적 상관물과 어울려가지고 시적 화자 나와 그 다음에 꾀꼬리, 이 둘의 처지 상황이 서로 반대되고 대조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 방법까지 알아봤으니까요. 핵심 정리해서 아까 넘어갔던 부분을 되짚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으로 봤을 때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렇지만 상관이 있는,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었고요. 선경 후정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
포인트, 꾀꼬리를 객관적 상관물로 설정해서 화자의 외로움과 고독한 처지를 부각시켜 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무도화가 마찬가지로 짧지만 살펴볼 게 많은 바로 유리왕의 황조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가요 두 번째 작품을 마무리할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고대가요는 바로 구지가입니다. 자, 여기서 구지는 거북이, 봉우리란 뜻이 되는데요. 자, 이 노래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밑에 있는 문학사적 의의를 같이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현재 전승되는 가장 오래된 집단, 무효이자 할 때 집단, 그리고 집단적으로 창작된 고대 시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학의 역사, 문학의 시작에 대해서 배울 때 원시 종합 예술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자, 거기에서 맨 처음에는 집단적이고, 그렇죠? 서사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처음에 많이 불렸을 것이다. 그런 노래들이 제의라든가 어떤 주술성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불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개인적이고 이제 서정적인 그런 성격의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짚어봤잖아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자, 이 작품은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공무도화가나 황조가에 비해서 시대로 봤을 때는 늦어요. 그렇지만 이 작품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성격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지어진 시대 순과 이 작품의 성격으로 봤을 때의 오래된 그 순서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학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두 작품은 개인적인 그리고 서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이 작품은 집단적인 그런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자, 앞서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배경서로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옛날 구지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북이 목 옛날 구지봉이라는 산에서 그러니까 거북이 봉우리, 뭐 거북이처럼 생긴 거북이 목, 그 다음에 거북이 머리처럼 생긴 그런 봉우리가 있겠죠. 이 구지봉이라는 산에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들렸는데 황천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왕이 되라고 하셨다. 내가 일부러 이곳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산 꼭대기에서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나를 맞이하도록 하여라. 요 부분 원시 종합예술의 성격이 잘 나타나지 않나요? 이에 구간,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빌고 구지가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10여일 후에 황금알 6이 내려와 사람으로 변화했는데 그중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수로, 이 머리,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또 왕이란 뜻도 되죠. 그가 세운 나라를 가락국이라 했다 해가지고 지금의 가야, 그렇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 가야의 건국 신화이기도 한 게 바로 이 구지가의 배경설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불렀다던 바로 그 구지가가 이 노래인데요. 자, 거북아 라고 하면서 이 거북이를 부르는데 이 거북이가 동네 강아지도 아니고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지금도 그쵸? 거북이를 우리가 좀 다른 동물들과는 좀 다르게 여기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또 예전에는 십장생이라고 해가지고 오래 사는 10가지의 동물들 해가지고 굉장히 신성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신령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거북이 그쵸?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왕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적절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거북이를 호출하고요. 머리를 내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네 머리 내놔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 머리는 우리가 흔히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수로왕, 왕, 그 다음에 우두머리, 뭐 생명의 근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왕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구워 먹겠다라고 하는 위협과 이 협박을 가하는 것으로 이 노래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요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렇죠? 두꺼봐 헌집 줄게 뭐 새집 다오 뭐 이런 느낌도 나고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노래라고 우리가 딱 봐도 그런 느낌이 오지 않나요? 자, 내용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일단 시적 화자가 누군지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 제시 그러니까 이면적 화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경설화를 통해서 누가 불렀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구간 그러니까 추장과 그 마을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떤 상황?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흙을 파서 모으고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원시 종합 예술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는 중이죠, 지금. 그래서 신성한 임금의 강림을 간절히 기원하는 그리고 표현상 특징, 직설적인 명령어법을 통해서 소망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제는
임금의 강림을 기원하는 거. 그리고 머리를 내어라 해서 이 임금이 강림하기를, 왜냐하면 머리가 우두머리, 임금을 뜻하니까요. 이 작품 역시 시를 이해하는 7단계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북이한테 왕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위협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을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작품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기 처음에 부르고 명령하고 가정하고 위협하는 요 구조라는 거. 특히 여기 위협에서 시적화자의 의지가 그렇죠? 아주 잘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죠? 위협까지 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겠어요? 자,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7쪽에 있는 구지가 알쏭달쏭 개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번호 188번 시상 전개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정은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도 if 해가지고 많이 배우잖아요. 어떤 상황을 그렇죠 전제하고 내용을 풀어가는 걸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작품에서는 뭘 가정하고 있었죠? 우리의 왕을 내놓지 않으면,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놓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시적화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면이 있어요. 자, 이 가정의 이 표현 방법이 가장 잘 쓰인 작품이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죠. 이 진달래꽃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이별의 정한이 아니라 사실 시상을 이 가정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진달래꽃을 언급할 일이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작품에서는 바로 요 세 번째에서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이란 부분에서 바로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이 바로 개념 번호 125번 어조, 그러니까 말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2개 연속 나오고 있네요. 먼저 직설적 표현이라는 건데, 자, 직설은 말 그대로 말을 곧게 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돌직구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작품에서 보면은 네가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의 왕을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겠다라고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돌직구를 날려서 얘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직설적인 어조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머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것부터, 위협을 하는 거가 바로 이런 직설적인 어조가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둬야 될 개념이 바로 우회적 표현인데, 우회적 표현이란 말은 돌려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설적인 어조, 직설적인 말투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잘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하는 누군가가,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마음에 들었을 때 이 말을 건넬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직설적으로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회적으로 시간 좀 있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직설적 어조냐 아니면 우회적 어조냐, 요거를 좀 시에서도 시적화자가 자신의 정서와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조, 말투를 통해서 시적화자의 정서가 또는 의지가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직설적 어조가 두드러지고 같이 알아둬야 될 개념으로 바로 우회적 어조, 우회적 표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런 개념인데, 바로 개념 번호 233번에서 주술성이 되겠습니다. 자, 주술이란 말은 여러분들 주술사, 마술사 이런 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주술, 말에 힘이 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주술이라고 우리가 성격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소에도 일어났으면 하는 일,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에 주술적인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복권을 산 다음에 당첨됐으면 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또 어떤 시합 같은 걸 앞두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술성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고대 가요가 불렸던 원시시대,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주술이라고 하는 개념,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커다란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주술적인 면에 의지하는 면이 많았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비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 지내고,
그쵸? 이렇게 성황당 같은 데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뭔가를 비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주술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술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원시시대 생활상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작품에서는 바로 이 왕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 왕이 강림하기를 기원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술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나오길 바라는 게 이 주술성 그 자체니까요, 바로. 또 우리가 문학사에서 봤을 때 이 당시 노래들이 이런 주술성을 지니고 있고 이 제의, 뭔가 제사 의식이라든가 이런 주술적인 의식에 많이 쓰였다라는 거 짚어봤었고요. 그리고 이런 주술성을 지닌 노래들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단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도 우리가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방금 살펴본 세 작품 중에서는 창작 연대로는 가장 늦지만 작품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앞선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7쪽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황조가, 구지가 이 세 작품은 개인적이냐 집단적이냐로 성격이 구분될 수가 있고요. 또 서정적이냐 아니냐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 가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모두 다 이 배경설화, 이야기와 함께 전해진다는 거고요. 이것은 다시 말해 원시 종합 예술의 성격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시가와 이야기가 완전히 분화되지 않은 면이 나타난다. 특히 구지가의 이 배경설화에서 그쵸? 흙을 푸고 그 다음에 춤을 추고 하는 부분, 이렇게 종합 예술의 형태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 가요의 3대 작품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